문학을 공부하는 방송 문학정독의 하준입니다. 예, 무스비입니다. 저희는 김승옥 문학상 수상작품집 2022년 읽어왔고요. 이전 시간에 전반부 세 작품을 했었고 이번 시간에 후반부 세 작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하나 작가님의 일시적인 일탈을 먼저 다뤄볼 텐데요. 하준님께서 한번 이제 얘기해 주시죠. 네. 정하나 작가의 일시적인 이탈. 저는 이제 작가 노트에도 작업실의 유령이라고도 이제 써 있는데요. 아, 저는 마지막에 이제 중반부에 치달으면서 K와 그리고 하자 사이에 그 관계에서 K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죽음을 맞이하게 돼서 급작스러운 사고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이제 작업실을 이제 그의 부모가 처분을 할 수 없어서 계약 기간 동안 뭐 쓰셔도 된다고 해가지고 이제 하다가 작업실에서 계속 있게 되잖아요. 드나들게 되고 결국은 이제 잠시만요. 이게 저희가 아무래도 그 방송이다 보니까 네. 이 구독자님들은 이게 도대체 뭔 소린가 모를 수 있어요. 왜냐면 저희는 읽었지만 시청자님들, 청취자분들 아직 안 봤기 때문에 저는 네. 최대한 이제 방송이란 포맷을 택한 이유도 객관적으로 이걸 이제 설명, 이제 모르는 사람도 들었을 때 이걸 이런 얘기구나 알 수 있게끔. 그래서 대략적인 스토리를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네네. 일시적인 이탈, 이제 정하나 작가의 소설은 이제 평범한 이제 주부들의 이야기로 시작하게 됩니다. 유치원 사이들의 엄마들에서 요주인 인물, 천문자기도 나타나지만 K와 그리고 저기 서술하는 작중 하자와의 관계를 이제 이야기로 토대로 시작이 되게 되는데요. K는 아마 대학교 시간 강사고요. 그리고 작가입니다. 그리고 미안해 소설을 쓰고 있는데 소설을 다 쓰고 싶어 해요. 근데 결국 급작스러운 우연치 않은 죽음으로 인해서 K는 죽게 되고요. 맞아요. 그런데 K와 그리고 하자가 이제 사이가 점점 이제 아이들 때문에 만나게 되었고, 아이들 관계도 좋고 짝꿍이 되죠.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 짝꿍이 되고요. 그래서 K와 사이가 좋아지게 되면서 K가 제안을 하죠. 이제 자기 오피스텔이 있는데 뭐 작업실이 있는데 작업실에 와서 뭐 작업을 해도 된다. 근데 하자는 캘리그래피를 하고 있어요. 캘리그래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작업들이 돌아다니면서 커피숍이나 이래 마땅한 작업실이 없다 보니까 눈치도 많이 보고 커피숍이나 이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K가 제안을 함으로써 평일에는 K의 작업실에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K는 저기 금요일부터 주말에 와서 저기 소설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K의 오피스텔에는 좀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대리석으로 된 욕조가 또 있거든요. 그 욕조에서 K는 그 따뜻하게 물 받아서 사색하는 걸 또 좋아한 것 같고요. 그리고 수많은 책들이 서재에 꽂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책들에서 비인공포나 그리고 또 다른 책이 나타날 게 이게 이제 페미니즘 소설이거든요. 그런 소설들을 저는 이제 소설을 읽을 때 그 책 속에 나온 그 책 속의 책을 신경을 많이 씁니다. 책 속의 책들을 보면서 왜 작가가 이 책을 소설 속에 삽입을 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요. 그래서 아까 김일한 작가의 홈파티에서도 보이체크가 나왔지 않습니까? 여기 정하나 저기 일시적인 이탈에도 책이 나왔고요. 그래서 그 책들 읽어가기 시작해요. K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서재에 있는 모든 책들을 모조리 이제 읽고, 그리고 K가 쓴 소설을 읽게 됩니다. 근데 K의 소설은 아무리 읽어봐도 이해가 안 된다고 했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자기를 모티브로 해서 K는 소설을 썼다는 거. 그리고 그 작업실에 들락거리면서 가정을 소홀하게 돼서 빚까지 지게 되고요. 그래서 뭐 카드사에게 전화 받고 그 남편까지 그 사실을 알게 되지만 잘 둘러대서 위기는 모면했지만, 그래서 이
작품의 제목처럼 일시적인 일탈을 그 K의 작업실에서 하게 되죠. 그 K의 작업실이 어찌 보면 일시적인 일탈의 공간이었던 거고요. 거기에서 본인의 그 뭐 책도 읽고 작업을 하면서 그 본인의 뭐 사유를 펼치게 되고, 그리고 이게 경제적인 문제도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현실로 또 돌아와야 되겠죠. 가정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내용인데요. 보면서 저는 이제 그 K의 작업실, K가 죽고 난 이후에 화자가 이제 K의 작업실에서 있었던 몇 달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몇 달간 있으면서 보낸 그 작업실의 공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작가 노트에도 작업실의 유령이라고 써 있는데, 이 작업실에 소설가의 작업실, 글 쓰는 사람들의 예술가들의 작업실은 수많은 유령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 유령이라고 하면 서재에 있는 작가들, 등장인물들, 그런 사람들이 부유하는 것 같아요. 그 공간 내에서 창작 활동을 하는 것 같고요. 그 창작 활동들이 이 공간을 통해 가지고 그 창작물이 나오는 거고, 저는 이 소설을 보면서 공간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리고 소설을 쓰기 위해서 K는 부단히 노력했지만 소설을 갈피를 못 잡고 하자가 읽어봐도 이해가 안 되는, 하지만 본인은 썼다는 거, 여기에 대해서 그 작중 하자가 그 소설의 제목처럼 일시적인 일탈을 좀 즐겼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저는 요 뒤에 보면 여기도 리뷰가 나오는데 정홍수 문학평론가님의 리뷰인데, 이거 보면서도 그렇고 결국 인제 그 K라는 K와 그리고 인제 화자 이 나가 어떻게 보면 'K가 처음부터 있었나? K가 K라는 사람도 내가 만들어낸 인물이 아닐까?' 뭐 요런 의문, 네. 요런 환상이죠, 환상. 환상과 현실의 경계가 그러네요. 무너지는 네. 요런 해석이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해석도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SF네요, 어찌 보면.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그렇게 되는 거죠. SF 판타지가 돼 버리는. 그리고 뭐 K는 내면의 무의식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 화자의 그럴 수 예 있겠네요. 네, 그런 내면의 해석. 무의식. 예. 근데 이거는 뭐 저의 해석이라기보다는 이 해설과 뒤에 인제 리뷰를 보면서 인제 '아 그럴 수 있겠다.'는 인제 그럴 수 있겠어요. 네. 뒤에 인제 네. 해석하게 된 그런 것이고, 근데 이 소설의 하이라이트이자 특이점은 진짜 방금 말씀해 주신 그 K가 죽고 난 뒤에 벌어지는 그 유령들이 나타나고 그 부분이에요. 특이하잖아요. 네. 뭔가 공포 소설 같기도 하고 으스스한 느낌도 나고 분위기가 반전되거든요. 그 이전과 그 이후가 저기 나눠지게 되는데, 특이점 그 부분 때문에 이 소설이 산 것 같아요. 여기 유령들이 출몰하는 이 부분. 근데 이거는 작가 인제 노트에도 나오지만 그런 개인적인 경험들을 이제 쓰신 것이기도 하고, 사실 160쪽 뭐 161쪽 요런 데 나오는 웅얼웅얼 속삭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각자 인제 인물들이 대화를 하기도 하고 유령들이 나와서. 음 그래서 그런. 예 그런 부분들이 이 소설의 특이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쵸. 근데 근데 이게 요게, 그러면 저는 좀 궁금한 게, 네네네. 저기 무수비는 이 소설의 모티브라 보면 이제 난데 하자, 아 나뿐만 아니라 죽은 K의 작업실이거든요. 네네. 무수비님은 K의 작업실을 어떤 공간으로 보셨어요? 저는 이거 읽으면서 상상했던 게 그냥 텅 비어 있는 뭔가 좀 그 거의 인제 빈 공간 같은 느낌? 근데 좀 현실적이진 않고 되게 비현실적인 그
어떤 아파트 같은 거 인제 처음에 이렇게 빈집을 보러 가잖아요. 저희가 이제 집 뭐 전세나 이렇게 보러 다닐 때 기존에 살고 있는 집 말고 집에 물건 다 빼간 집 있잖아요. 다 빼가고 네. 횡하게 남아 있는 그 빈 공간, 예 빈집에 들어갔을 때 그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나더라고요. 아무것도 음. 없는. 아마 그런 공간이지 않았을까. 책 몇 권 꽂혀 있고 테이블 그냥 덩그러니 있는. 그러니까 뭐 그런 데가 작업도 잘 될 것 같고 그런 느낌을 상상했어요. 네. 저는. 호러 느낌인데요. 좀 뭔가 네. 아 히치콕 영화를 좋아하시고 한다는 거 보니까 조금 호러 느낌 음. 요런 느낌을 좀 많이 상상을 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보면 149 쪽에 두 번째 문단 보면 네. "K는 그해 가을에 죽었다." 이게 되게 뜬금없거든요. 네 그렇죠. 어 뜬금없습니다. 갑자기 어 뒤에 리뷰에도 나오지만 그냥 죽었어요 갑자기. 근데 그 죽은 이유도 5 톤짜리 먼지 더미가 그녀를 덮쳤대요. 이게 뭐야? 그 친구를 만나러 가다가 여기 친구는 이게 다 이제 리뷰에 나오는 얘기를 제가 그대로 하는 건데 친구는 여기 말고는 안 나와요. 어떤 친구인지는 이 소설에는 안 나와요. 근데 요런 것들로 봤을 때 이 K는 이 화자의 무의식 아닐까? '진짜 있었을까?' 어 이런 생각이 드는 맞아요. 거죠. 음. 그걸 또 저기 무스비님 말씀대로 하자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게 저도 이제 좀 더 꼼꼼히 봤어야 되는데 방금 무스비님 얘기 듣고 나는 여기 163쪽 보면 음. 나는 여자는 나였다. K는 나를 본떠서 여자를 그린 것이다. 여자는 나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여기 음. 결정적인 것 같아요. 아. 이 문장에서 아 그래 K와 나는 동일 어. 인물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걸 읽고 음. 저도 이제 그런 의문은 있었어요. 음. 그러니까 이 문장을 읽고 K는 왜 하자 나를 본떠서 글을 썼을까? 맞아, 맞아. 왜 나를 굳이 온 떠서 그리고 일거수일투족을 보지도 안 하고 몇 번 대화한 거 가지고 음. 글을 썼다는 것 같은데 음. 왜 그랬을까 저는 이제 의문이 있었거든요. 음. 요게 책에도 이렇게 써 있네요. 제가 끄적였는데 메모에. 왜 굳이 K가 왜 나를 번떠서 글을 썼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아. 무스미님 얘기 들으니까 맞네. K랑 나랑은 동일 인물이었구나. 근데 일시적인 일탈을 어느 공간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음. 본인이 작업하는 공간은 따로 있었던 거고 자기 집 안에 뭐 방일 수도 있고 아니면 외부에 오피스텔 같은 데 있을 수 있는데 거기서 작업을 한 것 같고 그 공간은 자기가 그 창작하는 그 장소는 본인만의 뭐라고 나만의 공간인 거죠. 그리고 음. 저도 제 이제 책장이 있는데 책장 볼 때마다 책들이 좀 질벽에 꽂혀 있거든요. 볼 음. 때마다 아 폐쇄가 나에게 대하는 느낌도 한 번씩 느껴보고요. 음. 저도 이제 요 책에 나온 비행공포를 그러니까 그렇지 에리카 종이 이런 얘기했었지. 그래 여성들이여 성적 해방이 되자 뭐 이런 생각도 떠오르고요. 그러니까 작업실 자체가 그런 기운을 주거든요 공간이. 음. 음. 그래서 아 나에게 이런 공간이었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했었고 음. 그리고 일시적 이탈에 그게 보면 이제 그 여백이라고 얘기 나오거든요. 아 예 161페이지. 여박 맞아요. 네, 161페이지 보면 네네. 음, 거기 중간쯤에 K는 언젠가 이야기한 적이 있었다. 아무리 고쳤어도 완성에 이르지 못하는 작품들이 있다고. 그 작품들은 결정적인 뭔가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데 바로 여백이다. 여백이 음. 없다면 좋은 이야기가 될 수 없다. 음. 하지만 이야기를 쓰기 시작할 땐 그것을 분별할 수 없다. 다 쓰고 나서야 바닥에 코를 찧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이다. 여백이 대체 뭐죠? 이 질문을 해요. 음. 대체 여백이 뭘까요? 이게 답변은 안 돼 있는데. 아 여백이 없다면 좋은 이야기가 될 수 없다. 근데 이거는 저는 좀 할 말이 있는 게 네. 제가 인제 하주님 오시기 전에 또 같이 했던 분이 좀 오랫동안 그래도 한동안 했던 파우스트 님이 있었죠. 그분하고 작품 론 소설 론에 대해서 얘기를 좀 방송 중에 많이 했었는데
그때 저희가 좋은 작품에 관해서 좋은 작품의 조건이죠. 얘기한 네. 적이 한 게 뭐냐면 아까도 뭐 하준 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다의성이에요. 어떤 작품이 하나의 결로 하나의 맥락으로 해석되지 않고 다양한 네. 의미를 갖는 거죠. 그런 의미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마다 인제 보는 누구는 이렇게 해석하고 누구는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다의성 그게 인제 어떻게 보면 여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음. 그런 여백이 많은 작품 아니면 의미가 많은 작품이 좋은 작품이다. 요런 합의에 도달했던 것 같아요 저희는 하면서. 그죠. 여백이 있어야겠죠. 여백이 없다는 건 빈 공간이 없다는 건데 그럼 온전히 작가의 해석만 가득하다는 거예요. 작가의 뜻만 가득하다는 거. 어떤 식으로도 해석이 안 돼.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해석이 하나 밖에 안 나와. 이 작가의 의도가 그대로 다 노출되는 거죠. 그러면 그 작품이 깊어질 수 있을까?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뭐 요번에도 보는 모든 작품들이 공통점들이 어 깊이가 있어요 분명. 깊이가 있는데 그 이유가 여백이 있기 때문에 이게 다양한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에 '좋은 작품들 아닌가.' 아 요런 생각을 해 봅니다. 맞는 말씀이신 것 같네요. 네네. 여백 있는 작품들이 고전으로 계속 이어져 오는 것 같아요. 그쵸. 예. 다층적으로 다양한 의미로 해석이 돼야 지금 이 시대의 사람이 봐도 그쵸. 오래된 책들이지만 맞아요. 해석을 할 수 있다. 현 시대에 우리가 사는 시대를 반영한 음. 그런 의미들을 계속 재생산해낼 수 음. 있는 그런 맞아요. 작품들, 그런 근데 작품들이 오래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이성이 어려운 게요. 특히나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제가 어렸을 때 요즘에 좀 생각이 많이 바뀌고 있는데 어렸을 때는 어떤 열정이 있잖아요. 뜨거움이 있어서 또 주장하는 글쓰기 같은 거 '이건 이래야 되지 않겠냐.'고 사회적 정의 부르짖는 소설이 또 그렇게 되면 망하기 쉽거든요. 어 저자가 그러니까 소설가가 독자를 가르치려 들고 그럴 수 있잖아요. 네. "이건 이게 맞는데 니들이 몰라." 이런 태도. 이게 위험하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논설물 같은 주장하는 글쓰기 그렇게 되면 뭐 글이 너무 뻔해져요. 너무 얕아지고 그리고 또 그런 글들은 단점이 뭐냐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거부감, 불편함을 불러일으키죠. 어 '아니 얘는 딱 보니까 진보네.' 혹은 '보수네.' 이렇게 가 버리잖아요. 예. 네. '그런 소설은 안 좋다, 소설적 문학적으로는.' 아무튼 그런 생각을 했고 이제 다음 작품 문지역 작가님의 우리가 다리를 건널 때 이 작품은 딱 보면 어 아야라는 일본인과 내가 있어요, 화자. 화자가 둘이 인제 우연히 만나죠. 여기 배경은 뉴욕이고 미국이에요. 미국이고 뉴욕일 거예요. 뉴욕이고 어느 다리 "야 다리 너 맨하튼 갈 거니?" 하면서 "조지 워싱턴 브리지로 같이 가자. 같이 갈래?" 이게 인제 첫 번째 문단에 나오는 얘기들이죠, 1 번에. 그래서 조지 워싱턴 브리지로 같이 가면서 뭐 대화 나누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인데 조지 워싱턴 브리지 이게 이제 역사적인 사건들이 이 소설에 등장을 하죠. 출몰을 하는데 일단 조지 워싱턴 브리지라는 거기는 미국이 독립전쟁할 때 실제 거기 지어졌대요. 거기 다리 양끝 그때 당시엔 다리가 없었겠죠. 다리의 네. 양끝에 어떤 포트리 같은 그런 곳을 그때 당시에 유명한 장군이 만들었더라. 그게 181 쪽에 그런 자세한 설명이 나옵니다. 어 조지 워싱턴 그때 당시 대륙권 총사령관이었는데 그래서 영국군을 막기 위해서 그 포트리를 이렇게 요새를 쌍둥이 요새를 지었더라. 포트 워싱턴. 음 고런 설명이 나오고요. 근데 이게 나오는 이유가 거기서 그러면은 인제 그
포트 리와 포트 워싱턴에 있던 병사들의 심정에 자기를 대입해 보기도 하고 화자가. 그리고 여기는 미국과 일본과 한국 이 세 나라의 어떤 재난 상황이 나옵니다. 미국은 9.11 나오나? 아무튼 9.11이 나오고 9일 그리고 나옵니다. 예, 그 일본은 그때 당시에 어떤 대지진이 났었던 것 같아요. 진도가 거의 8이 넘어가던데. 예, 대지진. 대지진 난 거예요. 예, 나와요. 그 동일본인가? 하여튼 대지진 그 참사 어떤 사건이 나오고 한국은 성수대교 붕괴 요 참사가 그렇죠.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모티브로 쓴 소설이고 이 세 사건 어떻게 보면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네 사건을 조합해서 써낸 소설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각각의 사건들이 너무 중요하겠죠. 이 화자는 성수대교 그때 당시 고등학생이었는데 어 강북에서 강남으로 이제 통학을 하다가 자기도 죽을 뻔했다. 이런 되게 실존적인 경험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런 소설인데요. 역사적 사건을 끌어와서 쓰는 소설이 은근히 있습니다. 특히나 인제 광주 5.18이 자주 등장하죠. 그리고 세월호 같은 경우에는 아직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지만 앞으로도 자주 나올 것 같고 용산 참사라든지 굵직굵직한 그런 참사들 이 소설에 종종 등장하는데 그럴 때마다 참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소설가의 책임이랄까 의무랄까 소설이 무엇을 쓸 수 있는가 어떤 걸 써야 되는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데 누군가는 그걸 증언해야 되고 문학이 그런 사건을 다루긴 다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 저였다면 5.18을 썼을 것 같아요. 세월호를 썼을 것 같고. 근데 요즘에 저 같은 경우는 못 쓸 것 같습니다. 너무 무겁고 특히 인제 그런 걸 썼을 때에 좀 고려해야 될 게 많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피해자들 그 참사 당사자들이 상처받지 않게끔 써야 되는데 그거 어려울 것 같아요. 너무 그걸 쓰는 사람들은 그 사건을 온전히 감당하면서 짊어지고 써야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또 그런 맥락이 있는데 이거 아무나 쓸 수 없다. 이거 쓰더라도 너무 위험하고 너무 힘들다. 내가 너무 힘들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쨌든 문제적 작가님이 그런 사건을 또 가져왔어요. 근데 근데 이게 전반적으로 근데 하나 다루기도 벅찬 사건들인데 너무 묵직하잖아요, 굵고. 근데 4 개의 사건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고 어떻게 보면 나열되는 식으로 그냥 잠깐 언급하는 식으로 지나가죠. 사건 자체를 가져올 수는 있는데 그냥 이건 열거하는 그러니까 나열하는 방식 아닌가 좀 가벼워 보여요. 그 사건 자체들은 되게 무거웠던 사건들인데 근데 여기서도 뒤에 인제 평론을 보면 이 작품에 대해서 평이 갈린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극찬을 하고 어떤 사람은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한 사건의 나열 아니냐." 이렇게 좀 안 좋게 보는 그런 시선이 있는 것이죠. 252 쪽에 보면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인데 한편 문지역에 우리가 다리를 건널 때의 주인공은 묻는다. "재난의 경험을 논문이나 소설로 쓸 수 있는가?" 아 그래서 "이 경우엔 쓸 수 없음 그 자체를 쓰는 소설만이 유일하게 가능한 선택지라는 대답이 자주 택해지곤 한다. 이 소설은 그 대답에 무난히 도달했을 뿐인가? 아니면 그것을 뛰어넘는 가능성을 제시했는가?" 뛰어넘는 게 중요한데 여기 해설이 나뉘죠. 자료에 기댄 작품이라는 평가에서부터 7편 중 최고라는 평가에 이르기까지 심사위원들의 의견은 흥미롭게 흩어졌는데 물론 이것은 익숙한 길을 가지 않은 작품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열기라고 해야 할 것이다. 저는 7편 중에 최고는 아닌 것 같고 '자료에 기댄 작품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인제 여기까지가 저의 이 작품에 대한 평가인데요. 하주님 생각이 궁금합니다. 네. 저는 이 작품을 보면서 그냥 다른 생각은 안 해봤고요. 그냥 평이하게, 아, 여러 사건들을
한 단편 속에 녹았구나. 일련의 역사적 사실들을. 자료 조사를 참 잘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소설가 그리고 그 그러니까 네네. 소설과 논문을 쓰는 그러니까 문학을 전공했는데 그 자기 논문의 제목 주제 자체가 좀 공학 스타일, 음, 도시공학적인 이야기라 도시공학에서 이제 쪽으로 이제 논문을 써보자 이렇게 갔어요. 이렇게 딱딱하게 갔어요. 이게 단편 소설 내용들을 보면 어찌 보면 역사적 사실만 나열하고 지금 논문일 수도 있어요. 이게 역사적 사실을 이렇게 해서 뭐 문제가 생겼고 뭐 어떤 그 사건을 위해서 일련의 사건들이 만들어짐으로써 다양한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나열하면서 결국 문학적 의미를 조금씩 넣었거든요. 뭐 카프카 얘기하면서 결국은 자살을 하고 싶었지만 자살하지 않고 글을 쓴 카프카. 하지만 실질적으로 몸을 던지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그 마지막에 보시면 그 교수도 그랬잖아요. 논문이 소설 같다고. 도시공학과 교수도 한 얘기가 문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소설을 쓰고 싶었는데 그 논문의 소설적 요소를 좀 가미했고 과연 소설도 논문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조금 생겼었고 진짜 이런 논문이 하나 나왔으면 학계에서는 안 좋았겠죠. 그냥 평론가들은 좋아하겠죠. 평론가들은 학위를 주는 사람이 아니니까 뭐 박사들이 논문을 줄 겁니까 교수님들이. 그래서 보면서 논문도 소설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조금 해봤고 그러면 만약 논문을 소설처럼 쓴다면 소설의 새로운 장르가 나오지 않을까. 아까도 그 우수비님이 얘기했던 마지막에 심상평을 얘기했잖아요. 네네네네. 심상평하고 저도 비슷한 생각이거든요. 어찌 보면 하나의 장르가 또 탄생한 거 아닐까 이게 새로운 소설의 장르가 소설의 논문적 요소가 나온 새로운 장르가 아닐까 이런 생각과 그리고 또 이걸 보면 그 확률에 대해서 되게 많이 썼거든요. 확률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확률이 안 일어날 확률이 높은데 진짜 일어났다. 우연이라는 게 우리 삶은 우연 속에서 만들어 간다. 이런 우연을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그런 문제를 내가 당했을 때 과연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러니까 무조건 반사적으로 행동을 하지 말고 이 소설을 읽으면서 무슨 사건이나 그리고 뭐 문제를 보았을 때 좀 새롭게 이것도 나에게 어찌 보면 우연적 사건일 수 있다. 뭔가를 쓰라는 아니면 이걸 해결하라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좀 새로운 장르가 하나 탄생하지 않았나 소설에. 저희가 젊은 아닙니다. 작가상 할 때 당시에 몇 년도인지 기억 안 나지만 대상을 받았던 특이한 작품이 있어요. 그것도 이제 역사적 사실을 어떤 역사적 인물을 끌어와서 이제 허구의 소설로 이렇게 풀어간 건데 되게 독특했거든요. 그러니까 관건은 역사적 사건, 어떤 역사적 인물을 소설적으로 문학적으로 어떻게 풀어낼 수 있는가. 뭐 정답은 없겠지만 근데 그 부분 참 흥미로운 것 같아요. 이 주제 자체가. 그런 맞아요. 생각이 들고 역사적 사건. 그리고 이게 205. 또 어찌 보면 네. 우연이에요. 왜냐면 여기도 확률 우연으로 얘기한 게 우연을 제가 이제 이 작품에서 얘기하는 게 심사위원의 평이 극과 극이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새로운 소설을 장르를 좋아했던 심사위원이 있었기 때문에 당선된 아 거예요. 그쵸, 그 그쵸. 그러겠죠. 심사위원들이 이건 새로운 장르다 어찌 보면 음음. 그렇게 실험적인 소설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평론가들이 있었더라면 소설가들 심사위원들이 있었으면 뽑히지 않았을 작품이에요. 맞아요. 어찌 보면
문지혁 작가 작품을 읽으면서 우리 한국 소설의 어쩌면 실험적인 소설일 수도 있다. 이건 아, 많은 사람들이, 대중들이 읽어봐야 된다. 그리고 아, 작가 지망생들도 이러한 소설들이 나타날 수 있게 읽어보고 네. 써봐야 된다. 이런 음, 맞아요, 맞아요. 음, 예, 저도 진짜, 미래의 소설 장르를 위해 음, 이거는 선정해주자, 이런 의견이 있지 않았을까. 근데 순수 음, 문학파들은 이건 아니다 소설 이렇게 경륜에 왔겠죠. 근데 한국 음, 문단의 미래를 위해서 받은, 어찌 보면 신인상이라 해야 되나? 음. 뭐죠? 저도 그렇게 그런 저는 생각하네요. 부분이, 늘 새로운 시도는, 좀, 어설프고 서투를지라도 새로운 시도는 필요하고, 그래야 네, 또 문학이, 어, 네, 또 살아나니까요. 정말 공감합니다. 205쪽, 근데 그래서, 소설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정영문 소설가님이 쓴 리뷰가 이게 되게 짧거든요. 한 네. 두 장 남짓, 예, 다른 2.5장. 거에 비해 좀 짧습니다. 네, 짧은데, 그냥 자기에게 썼어요, 그냥. 자기 감상을 썼어요. 네, 객관성은 좀 떨어지긴 하지만, 저는 오히려 이 두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한번 읽어보고 한번 얘기를 해보죠. 맨 앞 문장인데요. 순전히 개인적인 문제이지만 소설 속 등장인물들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한 문제, 특히 갈등 등이 동력이 되어 전개되는 이른바 전통적인 소설에는 거의 흥미를 잃게 되었고, 그런 소설들은 거의 읽을 수 없게 되었는데, 기본적으로 인간관계에 관한 이야기들에 나 자신이 무심하게 된 이유도 있지만, 그런 이야기들은 너무나 많이 이야기되어 그것들에게서 새로운 뭔가를 발견할 수가 없게 된 이유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좋은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소설의 내용에서 받을 수도 있는 감동 같은 것도 거의 못 느끼게 되었고, 소설을 읽고 뭔가에 대해 달리 생각하게 되는 일도 거의 없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뭔가에 대해 상상을 하고 별것 아닌 것일 수도 있지만 내가 몰랐던 흥미로운 사실들을 알게 해주는 소설을 드물게 발견하게 되는데, 우리가 다리를 건널 때가 그런 소설들 중에 하나였다. 이런 평을 하신 거죠. 저는 이 말이 너무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정영문 작가님은 이미 이제 좀 너무 많이 본 거예요. 너무 많이 봐서 이제 좀 지루함이랄까? 네, 어떤 맞습니다. 뻔한 것들을 견딜 수 없게 되어 버린 이런 상황.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주님은? 이 공감이 너무 많이 됐거든요. 이럴 수 있겠다. 예. 이를 우리가 써야 되는 장르입니다. 아. 기라성 같은 작가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 그죠. 저도 방금 무수비님하고 참 이런 문학 토론이 좋다 생각한 게 네. 방금이거든요. 어. 우선 무수비님이 이 얘기를 안 했으면 저는 그냥 평이하게 그래, 이런 소설도 있구나 이라고 넘어갔을 건데, 방금 이 평론가의 얘기, 정영문 소설가의 얘기도 읽고, 그리고 네. 무수비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우리가 써야 할 글이지 않는가. 맞아요. 제가 생각이 나는데 그 케이팝 스타의 그 어떤 평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게 박진영 씨였는지 유희열 씨였는지 누군가 했던 말 같은데, 우리가 음악을 공부하는 이 음악도 뭐 대학이 네, 있잖아요. 대학에서 4년 동안 공부하는 이유가 뭔지 아냐. 일단 교과서적인 걸 배우고 그렇게 곡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배우는 거다. 그것과 다른 곡을 만들기 위해서. 그걸 여기도 고대로 적용을 해 보면 우리가 지금 소설 기존에 잘 쓴다고 생각했던 상까지 받았으니까요. 그런 작품들을 보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교과서적으로 써서 상을 받은 작품도 있고, 지금 이런 작품처럼 뭔가 참신해서 받은 작품도 있는데, 확실히 저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등단이라는 건 기존 작품과 다르기 때문에 어 맞습니다. 그러니까 상을 주겠죠. 똑같이 쓰면 뭐하러 주겠어요. 어디서 많이 본 스타일인데, 많이 본 캐릭터, 많이 본 어떤 구도, 많이 본 스토리, 그러면 상을 줄 이유가 없어요, 솔직히. 제가 인제 상 주는 시상 인제 수상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래서 뭔가 새로운 걸 쓰려면, 근데 조건이 있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것도 안 배우고 아무것도 안 읽고 새로운 걸 쓸 수는 없어요, 누구도. 일단 기존 맞아요. 작품들을 충분히 읽고 난 이후에, 그게 충분히 축적이 된 다음에, 그래야 인제 다른 좀 엇나갈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공부가 되는 그런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맥락으로. 아 209 쪽에 보면 이것도 인제 마지막 편인데요. 여러 가지 흥미로운 사실들이 소설 속에서 잘 활용되어 재미있게 읽혔고, 소설 전체가 너무 많은 소설에 너무 많이 나오는 인물이나 풍경 등에 대한 전형적이지만 전혀 불필요한 묘사나 아무 내용도 없고 진부한 그냥 지면을 채운 것 같은 대화 등이 없어 아주 잘 정제된 느낌을 주었다. 이런 말들. 이런 평을 하신 거예요. 음. 공감이 됐습니다. 우리야말로 우리가 앞으로 써야 내야 할 소설이야말로 이런 평에 걸맞은 소설을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전형적 캐릭터 진부한 거 진짜 지향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소설. SF가 쉽지가 않은데, 아, 그래서 저는 보면서 최근의 작가들이 경향성이랄까? 어 SF S 만들었대요. 맞아요. SF나 스릴러, 그런 어떤 장르 문학이라고 우리가 천시했잖아요, 그동안 문단에선. 네, 그런 네. 기법들을 자꾸 가져와요. 음. 음, 일부러 새로움을 추구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기존 문단을 깨기 위해서. 자, 그리고 다음 작가, 마지막 작가죠. 백소린 작가님의 아주 환한 날들입니다. 예, 이걸 하준 님께서 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백수린 작가의 아주 한한 말들은 주인공이 옥미입니다. 할머니고요. 음. 음. 이제 남편은 암으로 이제 돌아가셨고요. 그리고 딸하고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 딸이 엄마의 모습에 너무 실망을 많이 해가지고 음. 그래서 딸하고의 관계를 풀어보려고 했으나 결국은 딸아이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도 시어머니에게 아이를 맡기고 친정 어머니에는 맡기지 않는, 그러니까 어느 가족 간에 아직도 갈등이 있는 상이고요, 모녀 간에. 그리고 이제 옥미는 어렸을 때 오빠하고 남동생 때문에 저기 그 전라남도 해남 이쪽인 것 같습니다. 그쪽 아래 지방에,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음. 친척 집에 살게 되는 거죠. 친척 네네네. 집에서 살면서 거기서 이제 백두. 눈칫밥도 많이 먹고 자라온 환경이었지만, 거기서도 옆집에 사는 외삼촌이 자기는 수두로 인해서 군보가 생겼지만 음. 음. 군보도 예쁘다고, 달을 봐라 저렇게 달도 흉터가 있는데 그래도 우리 달을 보고 예쁘다고 하지 않냐 이러면서 그 외삼촌을 좀 좋아했던 것 같고요. 음. 그리 그러면서 이제 자라놓은 환경이었고 좀 어려운 환경이었죠. 그래서 이제 억척같이 산 것 같아요. 남편은 음. 좀 선비 샌님 스타일이었고 억척같이 사는 우리 옥미님 덕분에 가정을 점점 살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가입사기를 하면서요. 그런데 이제 불쑥 사이가 오게 되죠. 불쑥 사위가 갑자기. 와서 옆에는 앵무새가 맞아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음. 이 앵무새가 무엇인지 옥미가 물으니 아이들이 저기 동물을 키우고 싶다고 해가지고, 그런데 강아지나 고양이보다는 조금 덜 손이 가는 앵무새로 정해서 키우려고 해서 샀다. 근데 아이들이 앵무새 바로 키울 수 없는 환경이라 앵무새에 대한 얘기도 해주고 키우는 방법이나 미리 자기들이 가르쳐 놓을 동안 한 달만 맡겨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불편한 동거가 앵무새랑 시작이 된 거죠. 그 앵무새 처음에는 큰 신경을 안 썼어요. 그냥 일반 음. 동물 키우듯이 그냥 반려동물 키우듯이 키웠는데 이제 음. 앵무새가 아프게 되죠. 음. 아프게 되어서 왜 아프게 되는가 또 이제 동물병원을 가서 확인을 했고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 이제 공부도 하게 되죠. 의사 얘기를 듣고. 그래서 키우는 과정에서 점점 앵무새에 애착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애착이 생기면서 이제 한 달이 지났죠. 그런데 사이는 연락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또 잠시 한 달 더 맡아달라고 해서 옥미는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그 앵무새에게 자기 가족처럼 보살피게 되죠. 그 한 달 이후에 또 한 달을. 그래서 앵무새랑 저기
산책도 하게 되고요. 그 산책하는 동안 앵무새라 산책하니까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신기하게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앵무새가 이제 TV도 보고 앵무새가 걷는 모습도 보고 하면서 앵무새에게 점점 애착이 갔는데 이제 앵무새를 데리고 갔죠. 맞죠? 앵무새를 사이가 와서 맞아요. 데리고 가고, 근데 그 앵무새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던가 봐요. 사람이 이제 음, 뭔가 부재가 하게 되면 눈앞에 없으면 이제 그리움이 쌓이잖아요. 앵무새에 대한 그리움을 또 표현을 했고요, 소설 속에서. 그리고 옥미는 굉장히 이제 시간대별로 해야 될, 루일별 시간대별로 해야 될 아주 바른 생활을 하고 있었죠. 바른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불쑥 새로운 생명체가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본인의 안정적인 삶에서 자기만의 저기 루틴이 있는데 그 루틴 속에서 불쑥 우연치 않게 앵무새가 개입을 하게 되면서 본인의 고요하고 평화로운 삶이 깨졌지만 처음에는 깨졌다고 생각했는데 앵무새를 보살피면서 애착이 가면서 또 다른 이제 애착을 느끼면서 어 앵무새가 가고 난 이후에 그 동물이든 사람에 대한 그리움을 이 소설에서 조금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소설을 읽으면서 저는 특히 이제 글쓰기 강사가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글을 쓰기 위해서 마음을 들여다봐야 된다고 이런 얘기인데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이 굉장히 무섭다고 했어요, 홍민은. 글을 쓰기 위해서는 마음을 정말 무서울 것 같아요.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 글 쓰는 작업 자체가 내 마음속, 내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진짜 표현을 하는 거죠. 머릿속에, 가슴 속에 부유하고 있는 것들을 직접 글로 옮기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하면서 호러가 써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글이. 그래서 좀 글을 쓰면서 무서워한다는 말에 조금 좀 공감이 갔었고요. 그리고 일상생활에 내 루틴이 있는데 생명체가 들어온다는 것. 단순하게 우리가 버스를 타고 아니면 밥을 먹고 새로운 물건을 사고 뭐 음식을 사고 이런 것들은 이제 생명이 없잖아요. 온기가 없는 것들인데 자, 앵무새처럼 온기가 있는 생명체가 내 삶에 불쑥 들어왔을 때 그건 어떠한 의미인가 이런 고민을 하면서 읽었던 소설이고 그리고 앵무새가 같다고 했어요. 앵무새가 같다 했는데 그 옥매의 심정은 어떤 의미일까? 저기 페이지를 보면 이제 네네네. 저기 235페이지에 보면 네. 중간이에요. 두 번째 달라고 보시면 그녀는 식탁에 앉아 앵무새라고 써봤다. 앵무새가 갔다. 라고 쓰다가 가버렸다고 썼다. 앵무새가 가버렸다. 갔다와 가버렸다의 이 차이가 뭘까? 음, 거기 가면 확실히 틀리잖아요. 간 거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군가 그러니까 본인의 의지대로 갔다. 음, 근데 가버렸다는 어떤 의미일까? 아, 앵무새가 가버렸다. 앵무새가 갔다. 어떤 의미로 보세요? 모습이요? 저는 여기까지 아, 정리를 드리면. 같다라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뭐, 철수가 같다, 영희가 같다, 여기 감정이 안 실려요. 네. 뭐, 같다, 뭐, 내가 왔어. 난 밥을 먹었어. 그런 식으로. 근데 가버렸어. 이 맥락에서 보면, 예, 가버렸다. 가버렸어. 그러면 가다의, 가다의 사이에 버릇이 들어가서 이 감정이 실리거든요. 예, 그렇죠. 가버렸어. 막 울컥하는 느낌. 앵무새가 갔어 하면은 그냥 무미건조한 느낌인데, 이 문장만, 단어만 봤을 때, 가버렸어 하면 뭔가 절망적이죠. 억울하기도 하고, 보고 싶기도 하고, 그런 마음들이 다 실려 있는 것 아닌가. 어, 맞. 그 다음 네. 문장에도 나오거든요. 눈을 감자. 그녀는 문장을 보자 너무 고통스러워. 그녀는 눈을 감아야 했다. 눈을 음. 감자 주위가 캄캄해졌다. 어두운 아, 강물 속처럼 그녀는 길을 찾기 위해 물풀을 헤치는 사람처럼 눈을 감은 채 기억들 사이로 헤쳐나갔다. 그리움, 가버렸다. 그리움, 애틋함,
옹기. 그러니까 생명체인 거죠, 이거. 음, 음, 맞죠? 음, 버스가 갔다는 데는데 버스가 가버렸다. 음, 이건 또 뭘까? 뭐, 일단 이 우리나라 말 이게 갔다가 가버렸다 이 차이점. 이거 보면서 아, 저기 백수린 작가가 그 문장 하나하나에 좀 의미 부여하는 게 좀 남다르다. 뭐 이런 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 부분 도 특히 좋았어요. 요거 잘 쓴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제가 여러 부분을 좀 포인트를 짚어볼 텐데요. 일단은 작가 노트에 보면, 이 옥리라는 인물을 형성화하는 작업에서 막혔던 부분에 얘기를 해주시는데, 238쪽이 아래쪽 문단입니다. 소설의 주인공인 옥미의 캐릭터를 만드는 일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 재미있게까지 했지만 막상 소설을 쓰기 시작하자 늘 그렇듯 생각했던 것처럼 이야기가 잘 풀리지 않았다. 몇 날 며칠을 어르고 달래도 옥미가 꿈쩍도 하지 않았고 원래 있던 자리를 벗어날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것이다. 소설을 완성하기는 글렀다고 생각하며 옥미를 탓하는 날들이 이어졌다. 고집스러운 옥미, 괴팍한 옥미.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버스를 타고 해화동 로터리를 지나고 있던 내게 옥미가 말을 건네온 것은 마음을 들여다보는 건 너무 무서운 일이지. 너무 무서워. 나는 그 말을 놓칠까 봐 서둘러 메모했다. 덕분에 소설을 완성할 수 있었다. 아니, 캐릭터 자체는 다 구축을 해놨는데 이런 루틴 나오죠. 지금 뭐 옥미가 뭐 어떤 중에는 뭘 하고 이런 거 되게 디테일하게 나오거든요. 그것까지 다 구축했는데 그럼 이 옥미를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아, 근데 이 한 문장 "마음을 들여다보는 건 너무 무서운 일이지. 너무 무서워." 이게 떠올랐다는 거예요. 요거 보면서 아 또 소설에 대해서 인제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 이게 정말 요 소설에서도 중요한 문장이죠. 첫 문장도 보면 213 쪽에 "마음을 찬찬히 들여다보세요." 이 글 쓰는 강의에서 강사가 한 말이거든요. 요걸로 시작을 하고 이게 인제 하나의 어떤 키워드 발판이 돼서 이 소설을 쓸 수 있었던 건데 '이거구나.' 작법에 대해서 좀 많이 배우게 됐습니다. 어 그리고 저는 이 소설 전반 평을 어떻게 하냐면 그 이상문학상에 2022년 우수상을 이 백수린 작가님의 아주 환한 날들이 받았어요. 예, 받았더라고요. 저도 수상 받았어요. 작품을 보는데 인상문화상을 받았길래 왜 또 받았을까? 그러니까요. 보통 안 겹치거든요 이렇게. 근데 네. 신기하게 받았네? 저는 얼떨결에 2번 읽은 셈이에요 이 작품을. 지난주에도 읽었고 이번 주에도 읽은 셈인데 이 작품의 장점이 뭐냐면 자 오늘 6 작품 한번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포도밭 묘지 친구 한호 죽었습니다. 진주의 결말 여기서도 홈파티 갔는데 아니 이제 진주의 결말에서는 인제 잠깐만. 진주의 결말에서는 그 아빠가 죽고 그리고 진주가 불을 내죠. 불을 냅니다. 홈파티에서는 홈파티 갔는데 거기서 인제 파열이 일어나죠. 막 그 영국 찻잔 깨지고 어 일시적인 일탈에서는 K가 죽죠. 친구로 지내던 K가. 우리가 다리를 건널 때는 뭐 성수대교 붕괴 사건 나오고 그래요. 5 작품의 공통점이 뭐냐면 비극적인 어떻게 보면 불편하고 되게 안타깝고 좀 고통스러운 그런 사건들이 벌어져요 실제로 중심 사건으로. 제가 제가 이 방송하면서 문학 방송하면서 썸네일을 만들잖아요. 그 썸네일을 만들 때 그 작품을 대표하는 이미지를 보통 찾아요. 근데 제가 가만히 봤더니 되게 우울하고 슬프고 부정적인 이미지 위주로 찾더라고요. 제가 제 성격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작품이 그런 작품이 많아요. 어쩔 수 없죠. 우리 그 인간의 민낯을 드러내다 보니까. 그래서 단편 보면서는 한편으로는 재밌으면서도 한편은 힘들어요 솔직히. 그런 작품도 보고 있으면 힘듭니다. 그런데 아주 환한 날들은 제목부터가 환하잖아요. 앵무새 이야기예요. 이 작품은 따뜻해요. 동화 같은 느낌이에요. 다른 작품과 차별화되는 지점이 이거예요. 밝다. 이 작품에 앵무새가 살렸다. 음, 이런 작품도 필요하거든요. 그 어린 왕자 같은 작품이죠.
어린 네. 왕자도 물론 좀 뭐 슬픈 지점도 있지만 사람들이 왜 그걸 좋아할까? 따뜻하기 때문에, 온기가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동심 그런 걸 못 들어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아주 환한 날들도 정말, 그러니까 이런 이 작품집만 봐도 뭐 죽음과 살인과 어 그런 참사가 막 뒤얽혀 있는 이 와중에 앵무새, 할머니가 앵무새랑 같이 동거하는 얘기예요. 얼마나 훈훈하고 좋습니까? 읽으면서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죠. '이런 작품도 문단에 필요하다.' 어 그래서 이 따뜻함만으로 좋았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앵무새라는 이 소재도, 만약에 사위가 강아지나 고양이를 데려왔으면 또 달라졌을 거예요. 그 동물마다 갖고 있는 어떤 뉘앙스가 있죠. 근데 앵무새였기 그렇죠. 때문에 더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이한 동물을 가져와서 좋았다. 뭐 독특하잖아요. 앵무새? 이제껏 본 적 없는데? 강아지였으면 식상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앵무새였기 때문에 살았고, 앵무새가 이 작품 살렸고. 240쪽 보면 가영숙 소설가님의 리뷰 첫 문장을 읽어 볼게요. "백수린의 소설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의 소설 세계가 가진 고요함 때문이다." 고요함. 그러니까 소설가마다 갖고 있는, 붙들고 있는 어떤 덕목이랄까, 분위기, 가치,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백수린 작가님은 "고요함에 방점을 두는 작가다."라고 하는 거죠. 아, 그렇구나. 고요함도 소설의 덕목이 될 수 있구나. 저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가치인데, 그래서 좋았어요. 고요함, 고요함을 쓰는 작가라니. 그 자체로 너무 좋잖아요. 음. 이런 생각들을 이 작품을 보면서 했고, 243 쪽에 보면 이 세 번째 문단인가? 여기 보면 "옥미는 사실 조금도 적적하지 않을 수 있지만 사랑을 줄 대상도 필요하고 사랑을 받을 대상도 필요하다." 어 혼자 요즘에 혼자 사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사랑을 줄 대상도 필요하고 사랑을 받을 대상도 필요하다." 이 문장이 참 와닿았고, 같이 살아야 되는 이유죠. 어떤 그 생명체와 같이 살아야 되는. 그리고 이 작품은 또 장점이 뭐냐면 할머니 얘기예요. 요즘 노령화, 고령화 사회로 저희가 인제 점점 가고 있는데, 이 앞으로도 이런 작품이 많아질 거라고 예상을 해요. 혼자 사는 독거노인, 의 어떤 사랑, 어떤 뭐 이런 작품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 노인의 얘기들이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런 작품이 많이 나와야 되고, 근데 또 다른 관점이어야 될 거야 아마. 기존의 독거노인을 대하는 그런 우리의 좀 천편일률적인 그런 고정관념이 아니라 노인을 다르게 해석하는, '아, 이런 노인도 있어.' 어 그런 작품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나온다면. 아무튼 그래 독거노인의 이야기라서 좋았고, 근데 앵무새가 나와서 좋았고 따뜻해서 좋았다. 저의 저의 평입니다. 뭐 하주님은 더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그러면 네, 인제 김승호 문학상 수상 작품집은 여기까지 했습니다. 네. 했고, 어떻게 뭐 각각의 인제 6 작품을 봤었는데 저희가 총평해서 짧게 한번 얘기를 해 보죠. 하주님 먼저 한번 각각의 작품에 대해서 한번 평을 좀 해 주시죠. 뭐 각각의 작품보다 뭐 전체적으로 전반적인 저는 네. 예예. 좋습니다. 22년 김송문학상 수상 작품집을 읽고 나서 대상부터 우수상들 보면서 아까 무스크님도 얘기했지만 문지엽 작가의 실험적인 소설이나 아니면 백수린 작가의 그 따뜻한 그 고요함, 그 특유의 고요함, 이런 소설들도 김송우 문학상을 수상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나는 그 심사위원들이 좀 여러 소설들을 읽고, 그러니까 김송우 문화상을 빛나게 하는 작품들 좀 선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읽으면서
다양한 소설, 이게 장점이 그런 것 같아요. 한 소설 작가의 단편을 모은 게 아니라 6명의 단편을 모으다 보니까 맞아요, 작가의 맞아요. 개성을 알 수 있는 네, 작품집이었고, 맞아요. 뭐 저희 계속 이제 다음부터는 현대문학상 음,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네네네. 여러 작가와 여러 작품들 속에서 한국 문학의 다양성에 대해서 좀 계속 배워가는 시간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 공교롭게 어, 또 현대문학상 하는 게 또 편혜영 작가부터 시작이더라고요. 대상 받은 게. 이거는 운명이다. 예, 운명이다. 편혜영 작가가 저에게 운명인지는 모르겠는데, 운명이다. 아, 아, 그것 뭔가 때문에 있어요. 현대문학상 선정하고 소년 2로? 또 음, 편혜영 작가야? 이런 생각. 음, 이거 운명인가? 우연인가? 이 운명입니다. 작가를 좀 사랑스럽게 보려고요. 좋습니다. 아니, 저는 젊은 작가상도 그렇고, 김성원 문학상 작품집에 제일 좋았던 게 뭐냐면, 문학동네에서 나왔는데, 평론가들의 평을 볼 수 있었던 게 가장 좋았어요. 저희가 문학을 공부하는 방송이잖아요. 네. 젊은 작가상 할 때 항상 그냥 만약에 소설만 있었다 그러면, 그냥 갸우뚱하고 넘어갔을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를 누군가는 해설을 해줘야 되거든요. 젊은 작가상 읽을 때 정말 평론가들의 평, 한 문장 한 문장 진짜 공부하는 심정으로 봤었고 학생의 심정으로 정말 많이 배웠거든요. 그 덕분에 평론가들의 평 덕분에 이 작품을 재발견하게 됐던 순간들이 너무 많았고요. 요번에도 절실하게 느꼈죠. 이상문학상 같은 경우에는 이상문학상에도 평론은 있지만 되게 진짜 짧게 들어가 있고 평론 거의 안 읽었어요. 좀 읽다가 요거는 안 읽어도 되겠구나 싶어서 스킵을 했거든요, 당시엔. 다시 이제 김수홍 문학상 보면서 정말 정성 들여 쓴 리뷰라고 썼지만 평론이죠. 평론들을 보면서 '아 이거지. 내가 소장 작품집을 봤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이런 양질의 평론을 읽기 위해서였지. 공부하기 위해서였지.' 다시 깨달았고요. 그래서 많이 배웠습니다. 많이 배웠고 근데 현대 문학상에는 평론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아쉽지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짜 스스로 평론을 아 해야 됩니다. 쉽지 그 않은 작업이 될 것 예. 같습니다. 근데 어쩌지 뭐 누구나 홀로 부딪혀야 되니까요. 네. 언제까지 평론에 기댈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근데 심사평은 조금 있는 거는 같습니다. 네 그것도 저희가 참고를 심사평은 있기는 해야겠죠. 한데, 약간 시상평이 있기는 한데, 음. 좀 스킵을 할 수도 있고 어쨌든 뭐 근데 현대 문학상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다양한 작품들 양이 많아요. 일단 양이 많다는 거. 양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기대가 되고 이 제가 찾아보니까 뭐 현대 문학상을 그렇게 뭐 이전까지 이상 문학상 같은 경우는 2001 년부터 봤으니까 거의 20년 넘게 봤던 거죠, 저희가. 네. 근데 현대 문학상은 2015년 정도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다. 그 이전 작품은 거의 없고요. 절판돼 가지고. 절판돼서요. 예. 네. 절판돼서 이게 못 했던 거예요. 근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2015 년이 나왔어요. 2015 년부터 하면 깔끔하겠다. 근데 몇 번 인제 못 보겠지만 요거 하고 그다음에 인제 본격적으로 한국 문학 이전 인제 2000년 이전에 레전드들을 볼 텐데 아무튼 다음 주부터 바로 들어갑니다. 현대문학상 2015년 소설집인데 편혜영 작가님이 대상 타셨고 요거 쟁쟁해요. 김중혁 뭐 윤희형 작가님, 이정욱 작가님 제가 다 좋아하는 분들인데 이분들의 작품을 읽을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하준 네. 님이 인제 오늘 처음으로 문학정독 녹화를 하셨어요. 좀 해 보시니까 어떠신가요? 작품을 좀 같이 읽으니까, 네. 저도 이제 문학 토론 모임을 좀 즐겨 했었는데요. 음. 최근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었는데, 같이 한 작품을 가지고 다층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 네. 그리고 저는 요 평론 없었으면 하거든요. 무습 있는 평론만 읽어주셨길래. 저는 그냥 내 스스로 그냥 내가 조사해보고, 그게 진짜 공부거든요. 그쵸, 그쵸. 예, 공부하는 건데, 무수빈님은 평론을 조금 평론만 읽어주셔가지고 조금 아쉬움이, 현대문학상은 이제 평론이 없으니까, 그쵸, 그쵸. 우리 스스로 읽어 어. 나갈 수 있어서 좋을 것 같고, 음. 앞으로요, 한국 현대소설도 있는데, 너무 저희도 공부해 나가면서, 한국 책임에서 평론에 의지하지 말고요,
저희 스스로 작품을 해석할 수 있고, 그리고 해석이 잘 안 되면 자료 조사하면 되거든요. 그럴 때 또 평론 한 번씩 보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하면서 좋은 이제 토론회 나가면서 책 하나 가지고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꾸준하게 한번 해볼게요, 맞습니다. 저도. 예. 네. 오늘 전반적인 뭐 시간이랄까? 시간 분배나 속도는 어떤 것 같으세요? 전 딱 2시간을 맞췄거든요, 일부러. 작품이 딱 2시간이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아, 지금 딱 적절했죠. 왜냐면 예. 자기 포도밭 편지나 진주의 결말 정도는 조금 의미 있는 소설들이었고요. 홈파티까지. 네, 네네네네. 그 새 작품. 이후에는 조금 짧게 충분히 아, 지나갈 수 있는 소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저도 별순의 아주 하는 아들, 뻔한 결말. 굉장히 따뜻한 맞아요. 아예 실험적인 소설. 아직 이거는 접해보지 못했으니까 뭘 하기는 그렇고, 일시적인 일타도 괜찮긴 했었어요. 일시적인 네네네. 일타도 이게 오늘 토론하면서 한 건데, K와 나는 같은 동일 인물이었구나. 이런 생각상 이 소설 좀 더 꼼꼼하게 읽으면, 일시적 일탈은 좀 더 꼼꼼하게 읽으면 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래서 딱 좋은 것 같아요. 현대문학상도 제가 볼 땐 8작품이지만, 뭐 8편 이상 될 거지만, 저희가 집중적으로 이야기 많이 할 작품 한 2작품, 3작품만 나오지 않을까? 그 그죠, 위에는 그죠. 뭐 나머지 K가 작품은 그냥 그럴 것 술렁술렁 같아. 네. 네, 그럴 것 술렁술렁 같았어요. 얘기하고 뭐 이것도 현대문학상도 한 2시간에서 3시간 내로 끝낼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하고요. 이제 마지막 질문 한번 저희가 방송이라는 포맷인데 또 방송으로 해 보니까 또 다르지 않으세요? 이거 녹화를 지워야 되지 않나요? 아, 녹화요? 아니, 녹화는 네. 다 합니다. 네. 아니면 다 해야 돼. 공개적으로 하실 수 있는 말들만 해 주시면 돼요. 그럼 이거 또 유튜브에 나오는 거예요? 네, 다 나오는 얘기들이요. 아직 방송이 안 끝났습니다. 네. 아우, 불안한데요. 아니, 뭐 저 말하기가. 걸릴 얘기 없습니다. 예. 예. 방송이란 포맷 어떠세요? 저 똑같은 독서 토론 모임하고 그쵸. 동의하고요. 네. 단지 이제 방송이라는 포맷이 있기 때문에 읽어와야 된다는 거. 맞아요. 그리고 그 토론자가 무습이랑 저밖에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한 5, 6명 하면요, 제가 좀 마지막에 얘기를 하게 되면 기동량으로 듣고 이게 대답을 할 수 있거든요. 기동량을 해서 이 대답을 할 수 있는데, 이게 무습이님이랑 저랑 1대1이라 한 7번 절대 방송을 할 수 없는. 맞아요. 예, 그리고 오늘은 평론이 있어서 조금 쉽게 갔죠. 좋죠. 예. 평론 없이 만약에 가게 된다고 하면 굉장히 많은 말을 할 거예요, 아마. 오히려 평론이 없기 때문에. 수빈님은 그냥 평론 보고 평론만 네. 얘기하셨잖아요. 그쵸, 그쵸. 거의 와닿아서. 저는 네. 질문만 오늘 20개 넘게 뽑아왔어요. 진짜요? 예, 저 따로 이제 논제 정리를 다 해놨어요. 지금 오늘 아. 한 말 다 정리된 말들이고, 어. 저 떠오르는 생각을 얘기한 것도 꽤 있는데요. 어. 이게 책에 보면 이렇게 질문들, 여기 다 논제를 다 뽑아있죠. 이제 독서 토론 리더하거든요. 와, 아니 질문해 주시죠, 근데. 아니. 마지막에 또 질문을 드렸던 게 그런 거예요. 아. 여백이 어떤 거라 생각하시냐? 예. 맞네요. 그리고 가버렸다.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게 제가 이제 책을 읽으면서, 이런 의미 있는 문장들은 같이 한번 토론은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문장들을 뽑아오고 네네. 했거든요. 그래서 오. 조금 아쉬움이 있었던 건, 무수빈이 너무 평론에 의지했다. 평론에 저 평론을 너무 읽길래, 이거는 예. 너무 정형화된 틀로 읽는 거예요, 소설. 맞네. 굉장히 안 좋은 버릇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의식은 하는데 평론을 일단은 저는 평론 안 읽었어요. 진짜요? 그래서 또 예. 달랐구나. 예. 그래서 해석이 달랐구나. 조금 다른 것도 있었고, 달랐구나. 그리고 김하영 교수님이나 신인식 교수님 평론은 무조건 읽죠. 그분은 그러니까. 평론의 전형적인 대표 모범이라. 되도록이면 저는 이제 평론은 안 읽어요. 안 읽고 내 식대로 해석하고, 궁금한 거 있으면 자료를 찾죠. 뭐 저도 구글링 그래서 그 하든가. 얘기를, 그러니까 평론에 대해서, 평론이 또 양날의 검 같은 게, 평론을 읽으면 평론에 제가 묻혀버리더라고요. 내가 그러니까 다 아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평론 이외의 얘기를 하기가 어려워요. 예. 평론이 이미 다 얘기했는데 뭐.
예. 그냥 서평을 전적으로 쓰거나 그럴 때는 참조를 할 만한데요. 그냥 내가 그냥 소설을 읽고 저기 어떠한 생각을 했나? 확인하는 차원에서 평론은 괜찮습니다. 아. 질문들이나 이런 것들 줄거리 정도는 머릿속에 넣고 간단하게 끌적이고 난 다음에 그렇지 평론가하고 내 생각하고 비슷하네. 이건 또 다르네. 이렇게 확인하는 작업을 하는 거죠. 저는 작품 읽고 평론 안 읽습니다. 그러니까 논제 다 그래서 정리하고 나서 평론을 읽죠. 이전에 했던 파우스트 님도 평론을 안 읽더라고요. 근데 이 좋은 걸 왜 안 읽어? 이런 느낌이었는데. 예. 아무튼 평론을 보면 예. 그 틀에 정형화된 틀에 제가 갇혀요. 맞아요. 그게 있어요, 분명히. 예. 그래서 되도록이 근데 이제 시간이 쫓기면 이제 방송을 준비하면서 시간에 쫓기게 되면 읽어야죠. 근데 시간이 쫓기게 되면 읽어야 돼. 다행스럽게도 다음 주부터 할 현대문학상은 평론이 없기 때문에 정말 네. 기대됩니다. 진짜 예. 순수하게 오리지널한 저희들의 생각. 저도 우리들이 한번 질문을 생각하는 준비해 거죠. 와야겠네요. 예. 그리고 아마 작품을 많이 오독할 거예요, 저희가. 그죠. 그렇겠죠. 어쩔 수 없죠. 예. 근데 소설은 오독해도 돼요. 음. 소설은 오독해도 돼요. 예. 좋습니다. 저희가 주장하는 글이나 설명문 아니잖아요. 맞아요. 소설이 그냥 문학인데. 감상문이잖아요. 감상문. 맞아요. 나는 감상문. 이래 생각한다. 감상문이가 오독해도 저는 문학 편하게. 정독이 오독하는 방송이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좋다. 예. 각자의 그 생각들대로 말하는 방송. 그렇죠. 오독하는 방송입니다. 그냥 좋습니다. 평론가의 정형적인 저희가 고전을 하게 되면요. 저도 독서 모임 할 때 진짜 고전을 이리저리 너무 많이 들어봤잖아요. 네네네. 사람들한테 많이 들어봐서 그게 틀에 얽매여서 설명하게 된다. 토론은 그게 그렇게 또 하는데. 그러네요. 고전들은 진짜. 그런 단점이 좀 있어요. 근데 우리 한국 문학 같은 경우도 이제 2000년대 이전 읽어보면 저희 수능 때 많이 배웠잖아요. 문학 네네네. 시간에. 그렇게 아마 해석을 하게 될 거예요. 해석을 하게 될 건데 그래도 그런데 그 대표 단편 이외의 단편 또 정말 많거든요. 주옥 같은 단편들. 그거 읽으면서 저희 그다음 많은 오독을 할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단편보다는 그 이외의 단편을 가지고 얘기 많이 하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맞네요. 뭐 소나기 이런 거 너무 유명한 거 말고. 그래도 소나기 이런 거 평하지 말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한순원의 다른 작품들, 독침는 늙은이들. 이런 거는 수능에 나왔죠. 수능 이외에 그런 작품들. 저는 손창섭 작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실천주의 소설 쓰신 분이라 최인훈이나. 실천 소설 쓰시는데 그 손창섭 소설 읽어보면 정말 재밌습니다. 기대됩니다. 남들은 우울하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기대돼요.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현대문학상 2015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